그때 그 5천에 전세 맞춘 게 나중에 1억 1천까지 갔어요, 전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0만 원 차이로 산 건데 전세금을 6천을 더 받은 거예요. 요약해서 왜 절대로 전세 살면 안 되는지 간단히 좀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에 대해서는 예전에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가장 간단한 얘기는 이겁니다. 전세는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교 2학년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 계기와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취업하기 전에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만들었었어요. 100만 원으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작가 청문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분까지 저희 유튜브 채널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부터 평소에 팬이었는데 이분까지 섭외를 할 정도면 이건 나중에 이제 조만간 워렌 버핏도 오고 빌 게이츠도 올 것 같은데요. 약간 노리고 섭외를 했는데요. 네네. 저희가 여태까지 몇 분이 나오셨는데 그렇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렇죠. 조회수 측면에서 그래도 만을 넘은 게 두 번 있었거든요. 그게 또 공교롭게도 네. 김 작가님하고 전인구 님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이 또 뭐 200만, 100만 유튜버였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면 제 주변에 100만 이상의 유튜버 중에 섭외 가능한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이분을 보게 되다니. 오늘 작가님은 사실은 본명보다 유튜버의 명이 훨씬 유명한 그렇죠. 부일남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 작가님이고요. 네. 지금 바로 모실까요? 바로 정태익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등장하는데 키가 어떻게 되세요? 86 정도 됩니다. 86. 약간 영화배우 김내원 씨를 닮았어요.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어릴 때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나요? 많이 들었나요? 그러면 해바라기 성대모사 가능해요? 한번 해주세요. 그래, 한번 좀 가볍게 시작하고 하죠. 병신형 나가. 무슨 형이요? 뒤지기 싫으면. 병진이 형이었나? 있잖아요. 병신형 나가. 병진이 형 나가 있어. 네. 뒤지기 싫으면. 형님 나가는가요? 했었어요. 꼭 그래야만 속이 후련해. 야! 그걸 먼저 말하면 어떡해. 모르시니까. 그리고 따라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꼭 그렇게 해만 속이 후련한 야! 이렇게. 이거 괜찮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부일남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제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자 수 135만 부동산 투자 전문 채널 부일남TV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작가님이십니다. 근데 작가님인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책이 11만 부가. 네. 이게 이제 역사상 부동산 관련 재테크 관련된 책이 이렇게 단기간에 11만 부가 팔린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광고 문구인가요? 팩트인가요?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제가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했습니다. 잠시라도. 거기에 훌륭한 작가님뿐만 아니라 투자 교육 강연 사업가이시면서 부동산 전문기업 디벨로 대표님으로도 활동 중이신 우리 정태익 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1살이신데 정말 동안이세요. 사실 이제 동생 같아가지고 야 커피 좀 더 하고 싶을 정도로 저랑 공통점이 많아요. 없어요. 일단 영화배우 닮았잖아요. 김래원, 조진우. 그리고 사실은 83년이면 TVG 동물 중에 이제 그 같은 띠에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게 돼지띠가 사실은 어디 가서도 먹고 살기 편한 그걸 따고 났거든요. 돼지띠가. 그리고 아니 사실 그런 이제 부동산계의 탑이고 주식계의 탑이고 약간 비슷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개의 탑이니까 질문하시죠. 칭찬인데 여기 왜 이렇게 아프죠? 가슴 좀 쓰라리네요. 굉장히 이제 젠틀하게 생기신 분이 역시나였습니다. 예, 83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생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강남 1970 보면 아시죠? 그 강남 개발이 딱 끝나고 난데 80년도에 딱 태어나셔가지고 노란자 땅에 태어나서 그냥 태생 자체가 노란자라고. 참 이게 질문을 좀 웃기네. 강남구 삼성동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요? 라는데 그거는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렇죠. 살짝 여쭤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좀 오해가 있는 게 그 강남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도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83년도에 강남은 이제 막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부자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때 이제 막 이제 이주하던 말 그대로 이제 신도시처럼 막 이제 이주해서 사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이제 조그맣게 막 정말 뭐라고 그러죠? 막 사글세방 같은데 이런 데서 시작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저희 형하고 제가 벽돌 공장 같은 데서 어릴 때 칼싸움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는 칼집을 들고 저 형이 이제 칼을 들고 싸우는 거죠. 칼 하나 가지고. 어떤 느낌이 칼 두 개 안 사주잖아요. 보통 맞아요, 이제 맞아요. 동생은 항상 못 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면서 놀았던 그 벽돌 공장 사진이 지금도 있는데 그 벽돌 공장이 어디였냐면 테헤란로 바로 앞에. 우와! 거기에 거기도 놀았어요. 근데 그 벽돌 공장이 지금 시가로 한 4천억 할 거예요.
근데 제가 83년도에는 거기는 그냥 벽돌 공장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화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단. 이 정도 사무실 정도 되는 것보다 조금 작았을까요? 그냥 화단. 근데 거기가 지금 평당 6억. 한 평에. 그러니까 그 화단이 한 3, 40억 하겠죠? 지금 아무리 못해도. 근데 거기를 그냥 예전에 그냥 이렇게 애들이 놀고 막 딱지치기 하고 막 그런 동네였어요. 거기서 뭐 화단에다가 노상방뇨도 하셨을 거고. 65짜리 땅에다가 65짜리 부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그 동네에 그렇게 살았는데, 뭐 땅 한 평이라도 좀 사놨으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걸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쭤봤죠. 도대체 왜 그랬냐? 했더니 돈을 모으는데 모으는 것보다 한 몇 배로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빠르게. 네. 그러니까 80년대가 우리나라가 이제 최고 호황기 아닙니까? 강남이 막 개발될 때니까 그때 무역센터 하나 짓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가 코엑스 올라갈 때였나요? 테헤란로에 무밭이 있었어요. 그때. 무밭하고 배추밭하고 차량 정비소가 있었거든요. 와. 그게 지금 뭐 평당 5억씩 6억씩 하니까 그런 동네인데 아버지가 돈을 모으는데 모으는 속도보다 이게 올라가는 게 너무 빠르니까 살 수가 없었다고. 사실 이제 원래 이제 태어난 그 동네부터 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항상 명절만 되면은 시파시파 하시는 이유가 압구정에 살다 중기동으로 이사 가서 중기동을 샀대. 압구정에 아파트를 샀으면 내가 이러고 안 사는데 라는 얘기를 맨날 하셨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못 살 정도예요. 대출을 받고 해도. 저희 아버지가 그때 빌라를 하나 사셨어요. 그거 나이스잖아요. 에? 아니 근데 그때 아파트가 수십 배가 올라가는 그 판에서 이제 빌라를 거기다 한 채를 딱 사시고 다주택자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이제 아주 강하셨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냥 올라가는 걸 그냥 쳐다만 보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강남에서 태어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되게 안 좋았습니다. 저는 거꾸로 안 좋았어요. 그냥 그때는 차명 거래도 잘 됐거든요. 그때 뭐 실명 그런 거 실명이 없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13살, 5살짜리 애들한테 그 집을 사준 거예요. 주공 아파트 같은 것들을. 근데 그게 뭐 두 채씩 있는 애들이 있어요. 두세 채씩. 근데 이게 막 재건축 됐거든요. 개포가. 친구 중에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가 100억 부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아파트 세 채가 있어요.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가 사주신 게 있어가지고. 아니 어떤 애는 이제 건물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아예 홍콩에 뭐 아예 그런 것도 있고. 홍콩. 그러니까 이 40년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값이 빠르게 올라간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동네에서 오래 살면서 근데 부동산 투자를 안 하니까. 안 했다가 정말 그 미스네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꾸로 제 친구들이 막 부자 되는 것들을 보면서 반대로 좀 속상한 적도 많았죠. 약간 상대적인 빈곤감을 좀 느끼셨겠네요. 맞죠. 맞아요. 저도 이제 개그맨 동지 이수지가 존나 잘 나가고 저는 이제 못 나가고 있는 그럴 때 이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주씨 씨가 밥은 사주시나요? 사주긴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런 또 계기가 된 것도 맞습니다. 계기가 된 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부익남을 만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좀 헐칠하고 키도 크시고 잘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좀 어느 정도 인기가 많았는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게 딱 소개팅을 많이 했다 정도 있습니다. 소개팅을 많이 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남고, 그 다음에 공대,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 그것도 토목직, 그러니까 시골 현장을 막 발령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이제 토목과를 가니까 여자 동기들이 그때 한 10%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연애나 이런 거를 많이는 못하고. 소개팅은 많이 하셨다는 얘기는 한 여자분한테 정착 못하고 이 여자 만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 형님하고 조금 약간 다르게. 저는 이게 뭐. 다르게 무슨 소개팅을 하자고 사귄 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학창 시절에 대한 화려한 커리어들이 좀 많습니다. 중앙대학교에 진학을 하신 다음에 건설환경공학을 전공하시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 계기와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 뭐 저도 옛날에 주식을 한 7년 정도 하고, 뭐 그다음에 부동산 쪽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코인도 없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랄까, 뭐 유튜브도 없고, 그때가 이제 2002년, 3년 뭐 이럴 때니까.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돈 100만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주식을 했었고, 그때 이제 처음은 뭐 다들 똑같겠지만 그냥 그 무슨 이상한 무슨 뭐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두 글자 코스닥을 샀었어요. 당연히 뭐 아무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가지고 부모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그때만 해도 코스닥이 상한가가 12%였거든요. 그래가지고 12%가 진짜 옛날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어. 실제로 12%를 제가 어떻게 때려 맞춘 거예요. 운 좋게. 그러니까 12만 원을 벌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최저 시급이 한 2,000원 막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구장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그때 당구장 알바가 3,500원인데 시급이 12만 원을 버니까 완전 그냥 사람이 막 눈이 이제 확
아, 눈이 돌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알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상한가 두 번, 세 번 맞아보면 이거다 하면서 상한가 따라잡기, 뭐 하한가 따라잡기 하면서 뭐 돈도 깨먹어 보고 막 다시 또 용돈 받아서 또 집어넣고 뭐 이러면서 나름 괜찮았거든요. 나름 그래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 수익률 좀 얘기해 주세요. 취업하기 전에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만들었었어요. 100만 원으로요? 100만 원 이제 용돈 조금씩 이제 얹어가지고. 네. 그래서 연간 수익률 정도? 제가 LG라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LG를 군대 가기 전에 사가지고 6천 원인가 아마 사가지고 한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막 팔았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많이 돈을 벌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주식이 완전 제 인생 바꿔줄 거라 생각하고 이게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막 주식을 막 드립다 파가지고 아마 책도 뭐 엄청 읽었을 겁니다. 근데 회사 들어가가지고 1년을 죽어라고 했거든요. 근데 24% 수익률 났었어요. 1년에 24%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준수한 수익률이죠. 근데 저는 그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믹스커피 막 한 3-4잔 타서 먹고 몸 상하면서. 일도 막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야근을 되게 많이 하는 회사들이었으니까 한 16시간씩 일하고 잠 안 자가면서 또 막 주식 해가지고 막 아침에 투자하고 막 이런 것들 했는데 몸을 갈아놓고 했는데 24%였어요. 근데 이게 매년 나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빠지면 또 막 수십 프로 또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와 내가 이걸 해가지고 언제 부자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러다 한번 또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하던 찰나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력회사들 직원분들 중에 뭐 과장 뭐 이런 분들 만나서 이제 얘기할 일도 많고 현장 가서 얘기하는데 그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현장을 발령받으면 무조건 땅이나 빌라나 뭐 아파트 이런 거를 현장 옆에 산대요. 그거 왜 그러냐? 라고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터널 뚫고 도로 뚫고 지하철 만들러 온 건데 언제 개통되는지도 다 알고 언제 공사되는지도 어디까지 설계되는지도 다 아는데 이걸 왜 안 하냐. 자기는 그래서 항상 돈 벌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렇구나. 이거 괜찮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으로 전환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지금 대놓고 그럼 회사 기밀을 이용해가지고 자산을 증식시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건 기밀은 아니고요. 모두 다 오픈이 돼 있는데 이 오픈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이 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실천은 안 했지만 그래 생각해보니까 하고 하나 둘 사다 보니까 주식보다 훨씬 그러니까 정보를 얻기가 사실 되게 좋은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가 또 마침 2010년 그 금융이 터지고 직후. 완전 진짜 피바다일 때. 마치 그 코로나 터지고 난 그 1400까지 떨어진 그 코스피 코스닥 그 시장 같은 때였던 거죠. 아무도 집 안 살라고 할 때. 그때부터 슬금슬금 줍줍을 하신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을 다니시니까 또 대출도 빵빵하게 나왔을 거고. 그때 처음엔 대출 안 받았는데 아마 한 6개월 있다가 대출 풀로 땡겼었던 거야. 이야, 그때 승부수를 던지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28이었기 때문에 진짜 젊었었던 거고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그때 유튜브도 없고 그럴 시절이다 보니까 실제로 20대가 집을 사는 확률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20대 때? 네, 20대 때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대에 가서 집을 사러 가니까 진짜 아버지 모시고 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아버지가 사는 건데 뭐 대신 사주는 거냐. 요즘에는 20대가 많이 사지만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아들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절대 사지 마라 이 동네. 그렇게 막 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혹시 그때 샀었던 메인 동네 한 두 개? 그때는 이제 구미를 샀었어요. 구미가 그때 엄청 쌌어가지고 5,300이었어요. 매매가가. 근데 전세가 5,000이에요. 그러면 전세 끼고? 그거를 이제 샀던 거죠. 부일나님의 영상 그걸 진짜 인사이트 감명을 받았거든요. 전세 살지 마세요. 가난한 겁니다. 가난하게 평생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경험들을 영상에다 담으신 거구나. 그때 그 5천에 전세 맞춘 게 나중에 1억 1,000까지 갔어요. 전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0만 원 차이로 산 건데 전세금을 6천을 더 받은 거예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2의 IMF가 왔다. 나라는 망한다.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라고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진짜 막 집을 다 던지는 그런. 지방은 아예 다 던졌구나. 다 던졌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집을 파셨는데 제가 깎아달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안 살 것 같으니까 먼저 선제시 먼저 깎아줘. 혹시 고민이 되면은 내가 깎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100만 원, 150 또 깎아줬어요, 그냥. 그 정도로 팔고 싶으신 분들이 넘쳐났던 거죠. 이게 진짜 심해요. 그리고 그때 다 줍줍을 하셔가지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줍줍이었지만 그때 생각하면은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호구 하나 온 거지.
산 집 중에 한 집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팔고 전세를 사줬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불안하니까 집값 떨어질까 그런 봐.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분 좋은 거지. 이제 젊은 친구한테 하나 넘기고 이제 이렇게 딱 팔았다 이런데 그게 막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뒤로부터.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막 전세 한 꼬장 필것 같아. 2천 넘게 올려주시고 사시다가 나중에 좀 화내시고 가셨죠. 그러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를 올리려고 하면 이거 내 집이었는데 네가 지금 감히 나한테 반역을 막 이런 느낌이 반역, 것 같은데. 반역까지는 아니지만 반역까지는 아니고 이제 제가 죄를 진 건 아닌데 화가 좀 잔뜩 나지 이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빠진다고 뭐 저한테 보전을 해주실 건 아니니까 맞아요. 어찌 보면 이제 그런 한 번의 선택이 사실 그 경제력을 많이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이 깨달은 거죠. 아까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는 말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여기 책에도 저도 책을 5권이나 써봤지만 출판사에서 그냥 쓰는 문구가 아니에요. 부일남 하면은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라는 그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뜬 거고, 실제 유튜브에 가보면 1순위로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의 한 4,500만 원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 영상입니다. 얼마나 그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됐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건을 눌렀을까. 그래서 좀 요약해서 왜 절대로 전세 살면 안 되는지 간단히 좀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에 대해서는 예전에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가장 간단한 얘기는 이겁니다. 전세는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집주인은 대출을 무이자로 받아가지고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집값이 오르면 소유주가 돈을 다 버는 것이고 집값이 빠지면 소유주가 손해를 보는 것인데 잘 샀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값이 이제 우상향하던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가지고 산 분들이 돈을 좀 벌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집을 사기 좀 힘든 시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막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전세 살던 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전세를 보통 더 사세요. 그러면은 보통 집값의 절반, 많이 주는 데는 거의 60, 70%가 전세금이에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10억이라고 봤을 때 자기 돈 한 4억, 그다음에 무이자 전세금 6억을 가지고 집을 하나 삽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10억어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4억이 10%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억이 10%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돈은 누가 갖냐? 집주인이 가져요. 그리고 보통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올라갔다는 집값이 속상한 거에다가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생각해보면 내 돈이 거의 60, 70% 들어간 어떤 투자처가 돈을 벌어서 그분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제 전세가 올랐으니까 돈 더 달라고 하는 이 구조가 이제 기본적인 이 판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전세는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고 내 거고 뭐 착실히 돈 모아가지고 청약을 하거나 나중에 더 좋은 집 사야지라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투자로만 봤을 때 사실 이렇게 한번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어찌 보면 그 집주인에게 좀 뭐랄까 내가 본의 아니게 내 돈을 주고 그냥 뭐 잘 되세요라고 약간 해주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구조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었던 거고. 근데 요즘에 이게 또 다시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게 전세 사기가 워낙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영상에서도 이게 7년 전 영상인데 맞아요, 7년 전. 월세를 살아라 차라리 월세를 살고 그렇게 해야지 전세 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모로 고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전세 사기 막 터지면서 다시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세 살지 마세요. 전세 사는 거 정말 바보짓입니다. 마포구 상수동 전세 살고 있는 김영기가 얘기합니다. 위원님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아까 부일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오늘 이제 부동산 작가님이니까 부동산 얘기를 하다가 맞아요. 제가 이제 위원님 혹시 뭐 집 사는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몇 년 안에 좀 모아서 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은 뭐 열심히 많이 모아놨냐 그랬더니 모은 것도 없고 전세 살면 되지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게 입으로 나와요. 어쩔 수 없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부일랑 가가지고 한번 영상 한 번씩 보셔야 되고 제가 왜 이거를 우스갯소리를 했냐면 사실 보고 이해하고 알긴 쉬운데 맞아요. 실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쩌면, 그게 정말 공감된다면 전세를 안 살아야죠. 근데 이제 뭐 공감 안 되면 전세 살면 되는 거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냥 한국 땅을 안 살아야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소프트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지고 아까 전에 삼성물산을 다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의 현 와이프분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뭐 비밀 연애였나요? 뭐 사내 연애였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 계속 이제 떠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직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소개팅을 해야 되겠다. 그놈의 소개팅을 진짜 많이 하네. 미팅을 안 하네. 단둘이 그냥 1대1 강하신가 봐요. 미팅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제 다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구미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토목직이라서 막 정수장 같은 걸 만들러 갔어요. 그러니까 도시도 아니에요. 도시에서 벗어난 약간 좀 강가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없어요. 노루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개구리 진짜. 아니 시골이니까.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팅을 해야 돼. 제가 그래서 1년에 46분 합니다. 1년에 40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네요. 거의 평균. 얼굴이 되니까 성공률이 좋을 텐데 중요한 건 소개팅을 계속했다는 거는 입맛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미 얘기했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여러 여자 만나보고 싶었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형님하고 좀 다르게 그런 생각은 또 아니었어요. 당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저는 진짜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제 30 전에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약간 좀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안정된 직장이나 뭐 이런 걸 좀 세팅을 해가지고 저 빨리 좀 더 이게 좀 뭐랄까 좀 드라이브를 좀 걸고 싶어요. 그럼 결국 몇 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29, 12월에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개팅 많이 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가 13개가 있었습니다. 13채. 13채. 네. 근데 13채? 네, 13채인데 거기 당연히 뭐 전세도 있고 대출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솔직히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근데 집 13채를 어떻게 이해해요? 나는 내가 부루마블 게임을 정말 잘하지만 13개를 가져본 적도 없는데 아파트를 13채를 가지신 거 아니에요? 부루마블. 그러니까 부루마블 내가 호텔 13개를 올려본 적도 없어. 당황해하고 안 웃잖아, 부루마블. 아,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웃으면 돼.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었는데 대출이랑 전세가 엄청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현금이 많은 게 아니라 레버리지 많이 땡기셨다. 레버리지 엄청 많았죠. 그때는 이렇게 다주택자 규제도 없었어요. 제발 집을 사달라고 전국에 뭐든지 괜찮으니까 사라고 막 모든 정책이 하도 집을 안 사니까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IMF 끝나고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직후인데 직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대출 많고 이런 거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개팅을 했는데 꽤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나는 월세 살 거다. 난 대출이 너무 많고 전세도 엄청 많다. 그러니까 나는 월세 살 거고 그리고 아주 작은 집, 뭐 빌라나 이런 데서 살 거다. 괜찮냐? 이거를 두 번째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자가? 아니 싫어하죠. 그거 뭐 싫어하시잖아. 그러니까 다 차이는 거예요. 다 차였어. 차이고 어떤 분은 이제 그거 다 팔아라. 다 팔면 생각해보게. 나는 이거에 나 인생을 걸었는데 막 그랬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막 계속 만나기는 해보는데 또 지방에서 일은 해야 되고 쉬는 날은 없고 그래가지고 뭐 정말 그때는 6시 반에 막 갑자기 퇴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로 옵니다. 그냥 차를 타고 그래서 10시에 소개팅을 하고 소개팅이 미쳤어. 여자애 미친 것 같은데. 소개팅이 미쳤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 왜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결혼하죠. 그러면 그만은 막 1년에 40몇 번 했는데, 그러면 만나게 된 와이프분은 두 번째 만났을 때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해준 거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옛날로 따지면은 소개팅 할 때 우리 이제 남자들이나 살짝 이제 좀 여유 있게 벤츠나 이제 포르쉐키를 이렇게 떼 올려놓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부일남님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열쇠꾸러미 집 14채 열쇠 이렇게 또르륵 하는 건나 집이 좀 이 정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어필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여자가 싫어해. 여자들이 그걸 좋아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처음에는. 근데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싫어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뭐 강남의 번듯한 한 채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지방에 있는 뭐 여러 개에다가 막 대출도 전세도 많고 근데 그거면 상관없는데 그냥 월세로 빌라에서 반지하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런 데서 살 거라고 이해해줄 수 있겠니? 아니 못하겠는데 이거 거의 이거에 뭐 도돌이표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같이 사시는 와이프분은 다른 여자분들처럼 그거는 좋지 않았지만 이 얼굴이 이쁘시거나 그래 이렇게 포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뭘 그냥 두 번째 만나면 오케이 수락이 아니라 그냥 이쁘신 거야. 아닙니다. 근데 집이 13채면은 제가 술 먹고 그 여자랑 잘 되는 여자랑 우리 집에 라면 먹고 갈래? 어디 집으로 가시나요? 지금 제가 여기 괜히 나왔네. 나 이렇게 고품격인 줄 몰랐네. 어쨌든 간에 자신의 성공 비결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저는 이제 7대3 법칙이라는 걸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무조건 버는 돈의 30%로 살고 70%는 무조건 저축해서 이걸로 투자를 한다. 이것만 지키면 사실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는다. 가르마도 공교롭게 7대3이네요. 이건 6.5대 3.5? 그렇게 했던 게 정말 컸는데 투자해보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돈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텐데 돈이 조금 들어오는데 내가 젊다. 그러면 뭐 쓰게 되고요. 차 사러 가야지, 차 사러. 차 사러 가게 되고 저도 그래서 BMW 매장 갔었어요. 그 뚜껑 열리는 거 사려고 갔다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가 또 그걸 또 탔었었고 근데 그걸 이제 안 사고 그 돈으로 이제 집을 더 사러 가고 막 그랬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었으면 이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그 돈 벌 때 바짝 더 해야 되는 거 그거를 못했으면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